북한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내 식량 배급제는 사실상 무너진 것으로 보이는데 법으로 금지된 개인 간 주택 매매는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가 탈북민 6,351명을 설문조사해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동안 3급 비밀로 분류해 비공개했는데 이번에 보고서 형태로 처음 공개한 겁니다. 보고서에선 북한 사회에서 특권층과 평양 시민 중심으로 극심한 불평등 격차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최근 응답자들이 93.1%가 북한에서 빈부격차가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수도 평양과 지방 간 격차도 두드러졌습니다. 평양에서 배급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60.9%인데 반해 접경지역, 비접경지역 주민의 배급 경험 응답 비율은 그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방은 평양보다 공공서비스 측면에서도 훨씬 더 열악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방경제 낙후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을 제시한 배경으로도 풀이됩니다. 지방의 세계적인 낙후성을 털어버리고 지방인민들의 속망을 풀어주며 우리 사람들의 인식 영역에서 개변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거창한 혁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의 배급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탈북한 이들 가운데 72.2%는 식량을 배급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대로 북한의 종합시장인 장마당 같은 사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졌는데 시장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90.7%까지 치솟았습니다. 조선노동당이 배급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자기를 먹고 살게 안 해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조선노동당보다 더 센 당이 장마당이다. 북한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개인 간 주택 매매는 오히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양도나 매매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최근 탈북민의 경우 46.2%에 달했습니다. 북한에도 역세권이 존재하는 등 주택 가격에는 입지가 중요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 우리나라와는 달리 아파트 고층은 싼 대신 북한의 이른바 로열층은 3, 4층이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에도 북한 동결 자금 120억 원을 해제했다고 미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자국의 은행을 이용할 수도 있게 했는데요. 이러한 조치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은행 계좌가 북한 무기 거래에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현지 시간 6일자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북한 유령 회사가 최근 친러시아 자치공화국 남오세티아에 있는 러시아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제재로 국제금융망에서 퇴출당한 북한의 복귀를 도운 셈입니다. 러시아는 자국 금융기관에 묶여있던 북한 자금 3천만 달러 가운데 900만 달러, 약 120억 원 인출도 허용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북한은 인출한 돈으로 원유를 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을 치르는 러시아에 무기를 이전한 뒤에 나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 최대 250만 발가량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We condemn the DPRK for providing Russia with this military equipment, which will be used to attack Ukrainian cities, kill Ukrainian civilians, and further Russia's illegitimate war.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기 제공 대가로 금융 제재에서 숨통이 트이는 것뿐 아니라 러시아 첨단 군사 기술 이전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t is concerning, deeply. It is symbiotic, providing sanctions evading materials and high-end, potentially high-end technology to North Korea. 지난달 중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푸틴 대통령 면담으로 가시화된 푸틴 방북을 통해 러시아 미사일 기술 이전 등 무기 지원 확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북한 매체가 새해 첫날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딸 주혜에게 거침없는 애정 표현을 한 것을 노출하면서 다시 한번 주혜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특히 주회의 후계자설이 한층 탄력을 받았는데 새 김 위원장의 주회 활용법은 어떨까요? 최두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해 12월 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진행된 신년 경축 대공연을 보며 2024년 새해를 맞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딸 주혜와 팔짱을 끼고 공연장에 입장했고 김정은 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자 장례는 격정의 도가니로 화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옆자리엔 주혜가 앉았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북한의 최고 핵심 간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혜의 볼에 입맞춤하는 모습까지 의도적으로 노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열병식에서 박정천 군정지도부장이 주혜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이나 지난해 11월 공군사령부 방문 당시 주혜가 김정은 위원장보다 앞에 서서 주인공처럼 부각된 사진에서도 주혜의 높아진 위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의도적으로 주혜의 존재를 부각하면서 통일부도 조기 등판 가능성을 거론하며 주혜의 후계자설에 힘을 실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새해 김정은 위원장의 주혜 활용법은 어떨까?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주혜가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르는 모습 등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며 개인 숭배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김주혜에 대한 개인 숭배를 보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북한이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군사 분야에 집중이 되었는데 그게 대외 관계라든가 경제 분야로 좀 더 확장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후계자를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인 샛별이 주혜를 지칭해 사용됐다는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이런 표현이 올해 북한 주민들이 보는 매체에도 언급될지 주목해야 합니다.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는 것이 노동신문과 같이 북한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는 매체에 나오고 또 그것이 꾸준히 계속 보도가 된다면 이것은 김주혜의 후계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북한이 올해에도 의도적인 주혜 띄우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새해 첫날부터 학생 공연을 관람하며 학생의 두보를 다독이는 등 미래 세대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북 반입이 금지된 벤츠 차량을 탄 모습을 또다시 공개해서 정부가 입수 경로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독일 벤츠사도 사진을 토대로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최근 방영한 기록 영화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전용차로 보이는 검은색 벤츠 SUV에서 내립니다. 벤츠의 최고급 라인인 마이바흐 GLS 600 모델로 추정되는데 국내 가격이 2억 6천만 원대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고급 차량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 반입을 금지한 품목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 김 위원장과 측근들이 행사장에 벤츠 세단을 탄 모습을 공개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대북 제재를 우회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자사 차량을 이용하는 모습이 잇따라 공개되자 독일 벤츠사는 조사에 나섰습니다. 벤츠사는 접근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차량 사진들을 매우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규정과 윤리적 관행을 지키기 위해 북한 시장에 진출하지 않기로 수년 전 결정했다며 지금도 북한과는 거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승인되지 않은 제3자 판매나 계약 지역 외에서의 제품 판매를 금지한다며 협력업체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해당 차량의 입수 경로 등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 등은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추적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사치품 수입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바, 따라서 어떤 나라라도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에 동조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외교부는 다만 북한의 이런 사치품 반입을 대북 제재 실효성 약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며 가장 심각한 문제인 핵미사일 개발 자금에 쓰이는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활동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난을 비롯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위스키와 와인 등 고급 주류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고위층을 위한 건데 역대 최대 수입입니다. 최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최근 들어 올해 농사가 풍작을 거뒀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과는 달리 올해 들어 9월까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쌀 수입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달 24일 목선을 타고 귀순한 북한 주민들의 발언 등을 근거로 북한의 식량난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선전하는 내용하고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에 아주 어려운 현실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귀순한 4분의 그런 발언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소리방송 VOA는 중국의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위스키와 와인 수입액이 사상 최대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위스키는 287만 달러, 와인은 231만 달러어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2배 이상,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인 가능한 무역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위스키는 2010년, 와인은 2001년 이후 모두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합니다. 위스키나 와인은 북한 고위층에서 선호하는 선물로 알려진 만큼 북한 당국에서 이들의 사치품 소비를 위해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제의 결속을 위해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자신들의 가장 측근들, 충성심 강한 그 측근들에게 좀 더 뭔가 이 경제적인 면에서의 이런 사치품을 통해서 그들에게 충성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유엔 안보리에선 지난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북한과의 사치품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 중국은 고급 주류는 대북 수출 금지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북한은 1인당 국민소득이 143만 원으로 가난한 나라로 꼽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가족들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식량난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는 가운데 백두혈통만 값비싼 명품으로 사치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동행했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퀼팅백을 들고 있는 사진입니다. 패턴 무늬와 장식으로 볼 때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 제품으로 추정됩니다. 이 상품은 현재 공식 온라인몰에서 960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정은의 딸 주에도 같은 회사 제품으로 보이는 코트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지난 3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 참관 때인데 명품이 맞는다면 가격은 250만 원 상당입니다. 김 위원장이 방러 기간 방명록에 서명할 때 사용한 만년필은 독일 명품 몽블랑으로 추정됩니다. 뚜껑에 하얀 엠블럼이 상징인데 가격은 100만 원 안팎에서 수백만 원까지로 다양합니다. 특히 스위스에서 유학한 김 위원장은 스위스 시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 평가입니다. 열병식 등에서 1,000만 원대의 스위스 IWC 제품을 찬 모습이 자주 공개됐고 롤렉스나 2억 원이 넘는 파텍 필립 시계도 즐겨 착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인 리설주의 명품 사랑도 유명합니다. 이탈리아 명품 레드 발렌티노 코트와 크리스찬 디올 가방, 티파니 액세서리를 한 모습이 자주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품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반입이 금지된 사치품입니다. 사치품 금수라는 게 가장 제재 중에서 가장 힘들어요. 사치품의 정의가 각각 국가마다 다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리스트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뭐가 과연 사치품인지 여기에 대한 동의가 없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가져갔던 전용 방탄 차량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역시 제재 위반으로 여러 차례 지적된 수입 차량입니다. 주민들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백두혈통만 명품으로 사치를 즐긴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은 240여 명으로 예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핵미사일 개발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온 북한이 최근엔 군사정찰 위성 발사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는데요. 북한 내부에서는 극심한 식량난이 장기화하면서 아사자는 물론 강력범죄와 자살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조수연 기자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개발하고 쏘아 올리기까지 들어간 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
우선 우리 정부의 누리호 개발을 보면 공식 예산이 1조 9천여억 원에 이릅니다. 또 오는 11월 발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 정찰위성 사업에는 1조 2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경제 수준이나 인건비 등 모든 면에서 남북 간 극명한 차이가 있지만 북한이 체제 안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비용을 정찰위성 개발에 들인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내부 실상을 들여다보면 극심한 식량난이 장기화하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춘군기 식량 사정 악화로 곡물 가격이 급증하면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 대비 옥수수가 약 60%, 쌀이 30% 가까이 올라 김정은 집권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사자 발생도 예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물자 탈취를 노린 사제폭탄 투척 등 대형화된 조직범죄가 잇따르고 강력범죄와 자살자도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력범죄는 작년 동기 대비 100여 건에서 300여 건으로 3배 급증을 했고 최근 자살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약 40% 정도 증가했는데 김정은은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긴급 지시했지만 민생고와 그에 따른 불안을 덜 수 있는 자금을 핵미사일 개발에 쏟아붓고 있는 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지난 16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현장을 참관한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김주애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요. 프랑스 명품 크리스찬 디올 제품으로 알려졌습니다. 잘 보면 사각형과 마름모가 겹친 무늬가 보이는데 디올 특유의 무늬입니다. 김주애가 입은 이 코트의 가격은 $1,900, 우리 돈으로 240만 원이 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은 계속되는 경제난에 국산품 사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김정은 일가는 해외 명품을 애용하는 모습이지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도 명품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려졌는데 수백만 원대 크리스찬 디올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북한에 갔던 전 미국 프로농구 스타 데니스 로드먼은 인터뷰에서 리설주 여사가 명품 브랜드인 구찌와 베르사체를 좋아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열병식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 때문에 모든 게 부족하다며 인민이 걱정된다면서 울먹이기도 했는데요. 이때 눈물을 훔치는 김 위원장의 손목에 시계가 눈에 띄는데 1,400만 원대 고가의 스위스 명품 시계로 알려졌습니다. 인민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김 위원장의 손목에서 사치품이 빛나는 모습이 아이러니하지요. 명품 시계와 액세서리 같은 사치품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품목인데요.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에도 김정은 일가는 여전히 명품을 애용하고 있는 거죠. 지난달 통일부는 북한 일부 지역에서 굶어 죽는 인민이 속출할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국가정보원도 국회 보고를 통해 북한이 연간 기준으로 80만 톤 정도의 쌀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식량난을 겪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유엔도 북한의 인구의 42%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명품으로 치장한 김정은 일가, 굶주린 인민들의 배와 마음까지도 헛헛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15일에 북한이 기록 영화를 공개했는데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 그 벤츠 마이바흐 SUV 타고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알려진 바로는 뭐 2억 중반대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런 고가의 차량이나 그리고 사치품들이 계속 북한으로 유입되는 모습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북한이 이제 노동당 39호실이 그 이제 해외 비자금을 운영을 하는데 평양에서 직구도 합니다. 직구를 여러 단계 거쳐서요. 그러니까 김주애 옷도 직구한답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평양에서. 그러니까 전에 듣기로.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사치품 조달하는 친구들은 공작원들은 여권이 한 10개쯤 돼요. 이름이. 그러니까 구매하면 북한인이 아닌 거죠. 그렇군요. 합법적으로 구매해서 이동하는 거니까 벤츠나 아니면 다른 사치품 판매 업체에서 알 수가 없죠. 또 하나는 개인한테 합법적으로 팔았는데 여기까지는 벤츠가 관여하는데
그 사람이 중고로 팔아버리면 그건 또 기록이 안 남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예. 사치품 못 막습니다. 신의주 통해서 들어오나요? 육상으로? 어디로 어떻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기차로도 들어오고요. 배로 낮은으로도 들어오고. 아, 배로도 들어올 수 예, 있겠네요. 배로, 그러니까 중국이 있잖아요. 예. 중국이 공간이고 이제는 러시아까지 생겼죠. 예. 여기 적극 가담하면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네, 이거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서 원래 수출 못하게 돼 있는 예, 사치품은 안 물품들이잖아요. 됩니다. 예. 벤츠도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조사해봤자 예. 이제 첫째 그 망이 첫 번째 판 사람은 알겠지만 네. 그 사람이 공작원인지 아닌지 알 수가 그렇군요. 없고요. 예. 그다음에 중간 루트에 가면 끊어지죠. 어느 선에 가서 예. 이제 추적이 안 되죠. 예, 국제사회의 제재를 보란 듯이 조롱하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모습입니다. 군 관계자들이 북한의 대남 노선 변화를 내부 불만 돌리기용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게 있었습니다. 과연 북한 내부가 어떻길래 우리는 지금 정보가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정말 불만이 쌓이고 있는 것인지 식량 상황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일단 뭐 북한 경제 상황은 우리 정부의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30대 1입니다. GDP 국내 총생산만 기준하면 우리 측과 비교했을 때. 예.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이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네. 심지어 작년 9월에는 저 해산 쪽에서 소고기를 도축했다고 그래서 9명을 총사령해 시켰습니다. 이 소가 다 병든 소거든요. 네. 그런데 소는 북한에서 중요한 생산 수단이기 때문에 병든 소라도 도축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9명을 총사령을 했는데 네. 우리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북한은 그러면 왜 이런 조치를 취할까? 공포 정치를 통해서만이 김정은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반동문화 사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법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K 한류가 들어와서 이것이 MZ세대, 특히 젊은 세대에게 확산되는 것이 예. 굉장히 위험한 증거라는 거죠. 모기장을 촘촘히 쳐서 여러 가지 한류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만 그래도 또 일부에서 이런 문화가 형성된다라는 것이 당국의 이제 판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내부 단속과 함께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는 대미, 대남 도발과 함께 또 내부의 강력한 총사령 등 공포 정치를 통해서 예. 민심을 압박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그렇다면 일단 내부 상황은 더 악화된지는 모르겠지만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 어떤 민심 돌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게 민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북한 민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제 관심인 것은 바로 이제 김주의 등장입니다. 지금 북한 매체도 김정은 위원장 딸 주혜와 함께 계속 시찰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줘요. 뭐 공식적인 명칭이 나오진 않지만 그 모습들이 계속 공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에도 이제 여쭤봤지만 정말 후계자로 보는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해요. 20년, 30년 후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거는 미래의 일이고요. 예. 저희가 과거에 협상하러 북한에 순환공항에 도착하면 네. 100m짜리 프레카드가 있는데 네. 김일성,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왕조 국가라는 것이죠. 네. 결국은 김죄를 내세워서 4대 세습이 지속될 것이니까 예. 면종복배 배반하지 말라는 뜻이죠. 예. 김주혜가 갑자기 키가 큰 것처럼 보였습니다. 단화를 신고 나오다가 하이힐을 신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키하고 크게 차이가 안 함으로써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구글에서 이제 북한 뉴스가 나오면 검색을 저희가 해봅니다. 노스 코리아로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게 노스 코리아 김정은 도러 딸. 예. 네, 북한 입장에서 그렇지. 도발을 하는 것은 자신들에 대한 관심 집중인데 이 김주혜가 나옴으로써 이 드라마의 조연의 인기가 아주 폭발적입니다. 오히려 주연보다 더 인기가 앞지르는 것이죠. 예. 일단 뭐 자본주의 국가는 저 세습이라는 자체가 호기심 있게 바라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패밀리를 또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앞에 나오는 작은 여자아이를 쳐다보는데 이 사람이 후계가 되고 안 되고는 그건 먼 미래의 일이고요. 네. 모택동이 그랬습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예. 사회주의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국가에서 여성이 임금이 된다라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고요. 모른다? 예. 또 많은 국가에서 특히 공산주의 국가에서 여성이 리더가 될 수가 없었던 사례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소련, 중화인민공화국, 네, 북한 역시 그에 못지않은 거칠은 마초 사회거든요. 지금은 김주혜가 출연해야지만 시청률이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시청률 등장시키는 것이죠. 네, 뭐 남자
예. 지도자가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렇군요. 예. 그 시점은 저희가 외부에서 알기는 아직은 어렵죠. 예. 북한의 문화 또 북한 통치체제 특성상 공포 정치를 해갈 수밖에 없는데 예. 여성이 감내하기는 매우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국정원 뭐 근무도 하셨었고 국정원 잘 아시니까 그러면 왜 국정원에서 전에는 사실 좀 그 후계자에 대해 변수로 봤고 부정적으로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지금 그런 거 같고 변수는 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예. 현재 관점에서 분석 예. 보고서를 내놓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후계자처럼 행동하는데 예.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석 보고서를 쓰면 보고서가 초점을 잃어버리니까 네. 일단 나오는 동안에는 이 사람을 4대 세습자라고 생각하면서 예. 보고서를 쓰고 정책을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람이 뭐 김정은 위원장 이제 나이가 40인데 아버지가 74세거든요. 예. 할아버지는 뭐 80세를 넘겼고 뭐 비교적 그래도 장수를 하고 있는데 네. 20년, 30년 물론 내일 모레 갑자기 서든 데스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아직은 정상적으로 볼 때 당장 후계 체제 세습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고요. 예. 한 10년, 20년 이상 가는 데 있어서 예. 김주의 등장이 북한의 프로파간다, 선전, 선동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그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계속 추가 도발이 이어지고 있고 도발 여러 가지 지금 걱정된 상황인데 짧게 그러면요. 보통 이렇게 충돌하다가 갑자기 대화하는 국면들이 만들어졌고 그게 좀 잘 됐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뭔가 이슈들이 있고 일정이 있었기 때문인데 보십니까? 혹시 대화할 수 있는 그 국면이 좀 있는지? 뭐 정치도 생물이고 국제관계도 생물이고 남북관계도 생물이라고 그럽니다. 뭐 북한이 또 대남 적대심을 버리고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정책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대화를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동족에 대해서 더 이상 뭐 민족이 아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포기했다. 무슨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예. 북한이 먼저 1인칭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남측도 이렇게 하라. 예. 그러면 대화가 되죠. 그러나 남측 보고 그대부터 먼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예.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접점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야 마찬가지죠. 상대방부터 변화라고 그러지 말고 자신부터 변화한다면 뭐 대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 위원장과 공식 석상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딸 주애에 대해서 국정원이 처음으로 유력한 후계자다 이런 평가를 내놨고 이번에 이런 평가는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네. 김주애가 후계자냐 아니냐라는 얘기를 이제 하다가 이제 한동안 쑥 들어갔었는데 다시 나왔습니다. 이제 4개월 전에 국정원의 평가는 후계자 논의를 하는 거, 후계자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신중한 쪽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걸 보면 이제 완전히 평가를 바꾼 것 같죠. 그렇지만 이번에 나온 평가도 문장을 가만히 뜯어보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표현이 변경된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평가입니다. 사실은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로 지목이 됐냐라고 하는 건 잘 모르는 얘기인데 그것은 명백히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나이가 아직 이제 막 40입니다. 40이고 건강상 문제도 없습니다. 그게 국정원의 평가에 들어있어요. 후계자로 지목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급하다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후계자 후보냐라고 하면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3대 세습을 했고 다음 뭐 30년 뒤가 될지 40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4대 세습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합니다. 분명히 북한은. 그러면 4대 세습에서 유력한 후보자는 자식인데 자식이 한두 명, 두세 명 정도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라는 차원에서 맞는 얘기죠. 네. 발사 승인되었다. 전체 주의 셋, 둘, 하나, 발사. 최고 6,000km까지 솟아오른 북한의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결과에 큰 만족감을 나타난 걸로 전해졌는데 이번에도 옆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아닌 10살짜리 딸 김주애가 함께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장한 김주애. 첫 등장 이후 아빠를 따라다니며 공개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데 80% 이상이 군사 분야에서였습니다.
의전 수준까지 높아져 자연스럽게 후계자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김주애의 등장은 꽤나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런 만큼 많은 썰이 나돌았는데요.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와 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풍문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수령 유일 체제인 북한에선 넘버 2, 2인자란 없습니다. 오직 최고 권력자 한 명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북한에서 실세로 꼽혀온 인물이 있습니다. 김여정입니다. 김일성 직계인 백두혈통으로 오빠인 김정은을 그림자보자 하면서 당 장악력을 키웠습니다. 군 장성들과 고위 당 간부들이 김정은을 만나려면 먼저 김여정을 거쳐야 한다는 썰이 돌았고, 김정은이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채 사망하면 김여정이 권력 승계 1순위일 거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런 김여정의 위세는 어린 자녀를 둔 리설주를 불안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권력투쟁에서 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장성택 처형을 통해 똑똑히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9살짜리 딸 김주애의 갑작스러운 등장. 후계 구도를 둘러싼 권력투쟁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올해 초부터 김여정과 리설주 간의 권력투쟁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여정과 리설주 사이에서 모종의 권력투쟁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외교관을 지내다 귀순한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의 말입니다. 고 부원장은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리설주는 김여정이 과하게 적극적이라는 점을 우려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주애가 대회에 소개된 이후 김여정이 밀려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영국일간지 더타임스도 같은 취지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김주애의 공개 행보와 관련해 막강해진 김여정의 위세에 위기의식을 느낀 리설주를 위해 김 위원장이 딸을 공개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후계 구도를 강조했다기보다는 김 위원장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여성들 간의 경쟁을 해소하려는 복잡하고 미묘한 제스처라고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김주애의 등장 이후 김여정은 오빠 곁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지난 2월 건군절 75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로 진행된 열병식. 김주애가 김정은, 리설주와 함께 레드카펫을 밟으며 입장할 때 김여정은 군인들 뒤편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카메라 앵글에 잡힌 적조차 없습니다. 북한의 최대 명절인 김정일의 생일 광명성절을 맞아 열린 체육 경기에서도 김주애는 김정은과 함께 관람석 중앙에 앉아 집중 조명을 받은 반면 김여정은 뒷줄 가장자리에 앉아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주애의 존재가 처음 알려진 건 미국 NBA의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언론 인터뷰에서 2013년 방북 당시 김 위원장의 가족을 만났고 딸 주애를 안아봤다고 말하면서부터였습니다. 김주애가 처음 모습을 드러낸 곳은 핵수저답게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 현장이었습니다. 아빠 김정은과 함께한 첫 공개 행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제분과 유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시험 발사 좋은 과정을 직접 지도해 주시며 북방 이후 김주애를 향한 북한 매체의 존칭 수식어 수준이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에서 존귀하신으로 바뀌더니 경애하는 존 비서동지께서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존경하는으로까지 올라갔습니다. 꿈결에도 그립고 뵙고 싶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함께 숙소에 도착하시자 호칭 변화는 더 눈에 띕니다. 지난달 말 북한 당국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리로 발사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김주애를 향해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의 샛별은
김일성의 초기 혁명 활동을 선전할 때 쓰는 표현으로 북한에서 최고 존엄의 자녀에게 이 표현을 사용한 건 처음입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장군이라는 표현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숙, 김정은에 이어 5번째로 백두산 장군에 등극한 것이라면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4세대 백두혈통, 즉 김정은의 후계자가 김주애일 수도 있다는 뜻인데 후계 구도를 암시하는 듯한 의도적인 김주애 띄우기는 올해 초 기념우표 제작에서도 엿보였습니다.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 기념우표에서는 김주애의 백마가 담긴 우표가 제작됐고 몇 주 뒤에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 성공을 기념한다며 만든 기념우표 8종 가운데 무려 5종의 김주애의 모습이 실렸습니다. 김씨 일가 중 10살 전후로 기념우표에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밖에도 김주애는 지난 9월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 열병식 때 김정은과 함께 주석단 특별석 정중앙에 앉았는데 군서열 2위인 박정천 군정지도부장이 무릎을 꿇은 채 귓속말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8월 해군사령부를 방문했을 때에는 김명식 북한 해군사령관이 김주애에게 거수경례를 하고 허리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수령유일 체제의 특성상 후계 구도는 극소수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 공개된 김주애의 최근 행보와 북한 동향 등을 고려할 때 김주애의 후계자설은 여전히 유력한 가능성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정부도 김주애의 권력 승계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네,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행보를 본다고 한다면은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정은은 슬하에 일남이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신상 정보는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몇째인지 김주애가 둘째인지 첫째인지조차도 불분명합니다. 일각에서는 김주애가 후계 수업자 유학을 가야 하는 아들의 안전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저 4대 세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가부장적 사상이 지배적인 북한 사정상 김주애로의 세습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자식은 무조건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하는데 김주애가 4대 세습의 주인공이 될 경우 5대부터는 백두혈통의 김씨가 아닌 다른 성이 최고 존엄이 돼 사실상 세습이 끊기게 되는데 북한 권력의 속성상 불가능한 얘기라는 겁니다. 신격화돼야 하는 김씨 일가, 즉 백두혈통이 어릴 적부터 공개한 적이 없다는 점도 김주애의 후계자설을 반박하는 근거입니다. 김주애가 후계자로 낙점을 받았든 아니든 북한이 김주애를 부각시키는 의도가 4대 세습 의지를 분명히 하고 이른바 백두혈통을 중심으로 체제 결속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란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앞으로도 대내외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김주애 띄우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